이렇게 오른쪽 살짝 넘겨보면 만기가 2049년 30년 아이 빵 터진데. 그거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마늘일기 7편입니다. 마늘일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마늘일기 시리즈가 네. 우리가 그동안 올려왔던 콘텐츠들이 사실 완전한 초보분들에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로 진입하신 분들과 이런 자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마늘일기라고 봐요. 저는 좀 how to 정확히 눈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고 그래서 네.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실전 투입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마늘일기 6편의 댓글을 모두 다 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들 중에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그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띄워놓은 거거든요. 라벨블랙님, 저는 27살인데 사실 제 나이가 결혼도 곧 준비해야 하고 집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당장 들어갈 큰 돈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월마다 여윳돈이 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 돈을 언제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르니 적금에 넣고 있어요. 당장 뺄 수 있는 목돈 이어야 되다 보니까 주식에 두기엔 당장 수익 때문에 못 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뭔가 이렇게 돈을 빼야 할 시기가 많은 나이에는 그 돈을 은행에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빼더라도 적금할 돈을 주식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미래에 소비할 돈 어떤 방법으로 두는 게 좋은지.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의 개념으로 현금의 비중은 전 자산의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시간 나실 때 한 번이라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랑 똑같은 고민이에요. 이게 그렇죠. 당장이라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투자에 다 넣어도 되는 건가? 근데 넣었는데 주식 폭락하면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답은 없거든요. 제가 현업에서 일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상담사로서 좀 표준적인 답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요. 네. 3에서 5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때 반드시 써야 하는 목적 자금, 목적 자금이 뭐예요? 쓸 때가 정해져 있는 돈이죠. 예를 들면요, 결혼이 있고 집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록금 같은 게 되겠죠. 네. 그런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하시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 모범적인 답변은 채권이 되겠죠. 채권인데 채권 ETF 말고요, 알채권, 개별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 채권은 만기가 보통 2에서 3년 정도의 채권이면 금리가 종류에 따라서 2에서 5%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괜찮은 걸 매수해가지고요, 큰 걱정 없이 굴리는 게 낫죠. 적금보단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거죠? 네. 고민님이라면? 그래서 저라면 당연히 자산 배분을 할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정도를 자산 배분하면 우리는 여기 나왔던 채권도 넣고, 그리고 금도 사고, 그리고 달러도 사고, 주식 정도, 이 정도만 섞어도 자산 배분 충분히 괜찮게 될 거고, 여기서 이 주식의 비중을 정할 때요, 그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물리더라도 내가 목적한 그날 찾을 때 다 매도한다고 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가 너무 많이 물려서 얘 빼고 매도해서 목적한 걸 달성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뒤에 결혼할 생각으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식에 저라면 개인적으로요, 500만 원 정도, 길게는 더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는 주식에 넣어뒀을 것 같고, 만약에 찾아 써야 되는 그 시점에 하필 시장이 폭삭 패여 있었다면 저 주식 그냥 두고 나머지 다 팔아서 이거의 가격 변동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천만 원 찾아가지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릴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비중 다르겠죠. 즉 목적 자금이라면 저는 쪼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쪼개는 거는 주식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시간이 길게 갔을 때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대부분 주식이 아닌 자산들이라면 큰 부담은 없었어요. 목돈이 들어있더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27이면 3천만 원을 모아가시는 단계이겠죠? 그러면은 그 3천만 원짜리를 모으기 위한 계좌를 하나 트고 네. 계속 넣으면서 비중을 계속 이렇게 조절한다는 말씀이시죠? 비중을 조절한다기보다 비중을 애초에 정해놔도 돼요. 애초에 정해놓고 정해놓고 여러 가지를 사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 개념으로 현금 비중인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한지. 얼마를 둬야 한다는 건 약간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가지고. 아, 퍼센트요? 비상금의 퍼센트라 저는 이게 약간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제가 포트폴리오 막 운용하고 이럴 때는요 현금 비중 한 5% 정도 두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전에 5만 원 주라고 했어요. 한 네. 달에 5만 원씩. 그렇죠.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갑자기 박앤세일 들어갔을 때 돈을 땡겨오는 것보다 그거 쓰자 이런 저가 매수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라벨님께서 저가 매수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목돈으로 얼마를 보유하고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약간 그 의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블랙라벨님께서는 약간 이분법적으로요. 예금이든 주식이든 돈이 들어간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묶이는 거다. 네, 저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묶이는 거에 이제 얼만큼 비중을 들여야 되느냐 이거 그죠, 물어보신 그죠.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은행에 있을 때 우리 캐시가 있잖아요. 네. 자, 현금 있으면 자, 예금, 그거요. 적금, 저축성 관련 보험에다가 돈을 모아 가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생각도 있을 거고. 다 묶이는 거죠. 이렇게 묶어두면 나한테 필요한 현금이 필요하니까 비상금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증권 투자의 세계로 왔죠. 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사죠? 채권 사고, 주식 사고, 펀드 사고, 달러 사고, 금을 사고, 뭐 IT를 사고, ETF도 사고. 과연 비상금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때 이 중에 묶이는 게 없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수익 많이 나 있는 거 사실 팔아서 쓰면 되거든요. 그게 그 개념을 네. 지금도 초보지만 그 개념을 몰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투자 계획을 100만 원으로 세웠잖아요. 아, 여기 이거요. 네. 100만 원으로 썼는데 연금 저축은 묶이는 거죠. 연금저축 묶이죠. 묶이는 거고 주식이랑 묶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팔 수는 있잖아요. 네, 언제든. 팔 수는 있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안전자산은 언제든지 처분해서 현금으로 그냥 쓰면 된다. 아, 이 개념을 몰랐어요. 영원히 가시면 아, 영원히 안 돌아오시나? 심리적으로 거의 떠나보내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유롭게 못 쓰나 그 압박감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필요한 비상금이라는 거는 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은 이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상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사고 싶은 자산이 너무 싸졌을 때 이걸 팔아서 이걸 사기는 싫잖아요. 그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참 신기해. 근데 아마 구독자분은 아마 이걸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이런 개념에서 주식에 얼마나 보내고 예금에 얼마나 보내고 비상금을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가정을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자산 배분 비중대로 내가 전체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이며 그 중에 내가 물렸을 때 진짜 못 뽑을 거라고 생각되는 만큼은 또 얼마인지 그런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바로 사기로 했던 거 100만 원으로 34만 원은 연금저축에서 TDF를 사고 46만 원만큼은 위탁계좌에서 코스피 200 ETF를 사고 20만 원은 위탁계좌에서 개별 채권, 알채권을 20만 원어치 사는 걸로 1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자, M-all 어플 들어왔어요. 자, 우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연금, 그리고 연금 매매 누르며 ETF를 살 건지 펀드를 살 건지를 골라야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거 계좌 먼저 골라주고요. 항상.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준 다음에 펀드로 눌러주고요. 펀드 검색창에 TDF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회사별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느 회사께 TDF가 더 좋은지 그런 거는 나중에 공부했대요. 그것보다는 여기 TDF 뒤에 연도가 적혀 있거든요. 이 연도가 의미하는 건 다 미래잖아요. 보면 매수하는 사람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우리 집 어느 정도 가이드만 삼으면 되는데요. 보통은 한 60 정도의 은퇴를 하시겠죠? 그걸 감안하면 내 생일 연도에다 60을 더하는 게 제일 무난한 기준이 되고요. 네. 그럼 숫자가 나오죠? 네. 그 숫자에서 숫자를 조금 더 줄인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걸 선택하시는 게 되는 거고 숫자를 더 늘린다면 더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펀드 자체는요, 이 연도가 도달할 때까지 채권을 점점 늘려줘요. 그러니까 많이 남은 거를 우리가 사면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임박한 걸 살수록 채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마늘님께서는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205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확인해요. 쭉 확인하고 매수 38만원 중에서 34만원. 자, 이번 달 연금저축 한도 혜택 풀로 챙기는 거예요. 다음
다 읽어요. 네, 다 읽었죠? 네, 그리고 다 읽고 다음. 이 계좌에서 34만 원을 삼는 거예요. 오. 끝났습니다. 우리는 M스톡. M스톡이라고 하는 MTS 주식거래 어플로 넘어오겠습니다. 2차는 완료해놨으니까 우리가 바로 살 거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 주문 누르고요.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오면 돼요. 종목 이름 먼저. ETF고 코세프 200, 킨덱스 200,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후로도 좀 더 비교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건이 좋았었거든요. 코세프 200 TR 뭔데요? 왜 좋았는데요? 비용이 쌌어요. 아 그래요? 코스피 200이라는 동일한 것을 추정하죠. 그러면 거래량만 충분하면 우리는 완전히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싼데 좋죠. 아. 비용이 싸요. 계좌를 선택해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매도가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야지 하면서 눌렀는데 매도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진짜. 매수로 누르고 지금 이 ETF의 가격이 나오죠. 이 중에 바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얘. 이거는 무조건 바로 체결이 돼버리죠. 요걸 누른 다음에 우리가 사기로 한 거는 지금 46만 원어치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맞춰지겠죠. 딱 맞네. 얼추 9주 끝이죠. 네. 매수 요거를 9주 확인 끝.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뭐죠? 채권은 여기 금융상품 옆에 채권 있죠. 장내 채권, 장외 채권이 있어요. 이 중에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장외 채권이 낫습니다. 네. 패키징이 되어 있는 공산품이에요. 자, 계좌와 비밀번호 입력된 거 확인했으면 종목 검색을 한번 눌러줘요. 자, 그러면 어차피 장외 채권이니까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이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심플한 건 신용 등급과 매매 이율을 보면 돼요. 신용 등급은 높은 게 주로 있으니까 매매 이율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금융지주죠. 우리금융, 신한은행, 롯데캐피탈 이런 금융사들이 내놓은 채권들이 신용 등급은 높은데 매매 이율이 너무 높죠.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왜요? 만기가 길어요. 아 만기가 길어서. 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금리를 높게 받으려면 채권은 되게 과학적이라 했잖아요. 금리를 높게 받으려면 리스크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높으려면 회사가 부실하거나 시간이 길거나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부실한 거 선택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죠. 기간 긴 건 괜찮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투자하면 되니까. 또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선택할 여지를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는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오른쪽 살짝 넘겨보면 만기가 2049년. 아, 빵 터진네. 그거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아유, 잊고 살면 돼요. 매년 이자를 주잖아요. 높은 이자를. 20만 원 나왔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잘 생각해봐요. 우리 배당주 사면 배당을 예를 들어서 매년 4% 줘요. 계속 주면 좋죠. 그러다가 내가 돈 필요하면 어떡하죠? 팔아버려. 주식을 팔아버리잖아요. 채권도 그렇게 돼요. 아, 채권도 맘대로 팔아버리면 돼요 중간에? 네. 그렇게만 딱 보면 한 가지 좀 큰 약점이 있긴 있어요. 내가 팔려고 할 때 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채권은. 아 누가 사줘야 되는구나. 사줘야 아 그렇구나. 이런 채권들은 사실 다 뭔가 달려있는 어려운 채권들이고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회사채를 찾아볼게요. 요거 정도가 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럼 채권 발행 정보를 눌러볼게요. 현대카드에서 발행한 채권이고 2017년도에 그 만기 10년인데 만기 한 6년 남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표면금리는 3%인데 우리가 사는 거는 세전으로 아까 2.1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매수금리와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자를 한 달마다 주네요. 좀 특이하다. 이 채권을 이 계좌에서 비밀번호 눌려있고 매수 수익률은 세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가격. 자, 수량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워요. 주식이랑 다르게 하나 올리면 내가 생각한 거 전혀 다르게 올라가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수량 계산기가 따로 있는 이유는요. 우리 20만원어치죠. 20만원어치 만원짜리 채권을 사려면 수량은 190,000원 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이유가요. 채권은 가격 표기는 만원 단위로 하되 수량은 1,000원 단위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살 때 만원짜리 10개 사면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채권은 만원 내면 돼요. 10만 원이 만 원인 거예요? 네. 아. 공을 하나 떼야 되는데 공을 하나 떼야 되는 이유는 가격 표기는 만원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수량은 1,000원 단위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기가 들어있어요. 네. 우리는 내가 살 가격을 입력하면 계산해줘요. 그럼 190 입력됐잖아요. 네. 그럼 매수 누르면 되는 거예요. 쭉쭉 읽고 자 매수를
확인을 눌러요. 자산조회 가면 있겠죠. 자, 요 계좌에 보이죠. 자, 그렇게 미루고 배우려고 하다가 미루다가 처음 딱 사귀니까 이제 어때요? 그동안 너무 시동을 오래 걸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한 입사한 지 별로 안 됐을 때 했으면 진짜 오두방정을 떨었을 텐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를 오히려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많이 요동칠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제 배워갈 수 있는데, 투자를 아주 긴 기간 동안 오래 사모으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처음 산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거 다 희석돼서 없어져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우선에 계속 모아갑시다.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제 전략은 꾸준히. 그것뿐이에요.